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아이스 실장 이성훈입니다. 나이스 시험평가의 교육 세미나 오늘 주제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발표자인 김웅책임연구원 또는 저희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주요 이슈 점검에 대한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이해 및 최근 주요 이슈 점검에 대해 설명드릴 나이스 시험평가의 김웅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 대해 최소한의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반도체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당사가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방법론을 준용하여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최근 이슈와 전망, 그리고 메인 토픽은 아니나 국내 소부장 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가 보유한 반도체 관련 회사별 모니터링 요인을 말씀드린 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의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정의와 분류 체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란 사전적으로는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특정 조건에서 전기가 흐름으로써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 기기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에 들어가고 있어 전자산업의 근간으로도 부르고 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반도체라 부르고 있는 것들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크게 기술적으로는 복잡도가 낮은 다이오드 등의 부품과 이 개별 소자의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집적 회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적 회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다시 구분됩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이 듣는 D램과 낸드는 모두 이 메모리 IC칩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CPU나 그래픽카드 등은 정보의 기억보다는 연산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비메모리 IC칩에 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적 회로는 플래너 기술이 개발된 이래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플래너 기술이란 웨이퍼라고 하는 평평한 원판 표면에 트랜지스터 등의 기능을 하는 회로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적 회로 기술에는 사진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인화지에 해당하는 웨이퍼 위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놓고 자외선을 쬐어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회로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상단에서 앞서 설명드린 그 디스크릿, 즉 개별 소자와 IC칩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최초의 반도체는 진공관 형태로 발명되었는데요. 이 진공관이란 진공 속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함으로써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 장비입니다. 교류 전파를 직류로 바꿔 수신할 수 있게 되면서 당시의 진공관은 초기 라디오의 수신기나 텔레비전의 수상기 등 각종 통신기에 사용되었고 1946년에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의 개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미국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 등 3인이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함으로써 현대식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트랜스, 바뀜과 레지스터, 저항의 합성으로 전자회로 내에서 전자의 스위칭과 증폭을 담당하는 소자입니다. 진공관 대비 작고 전력 소비가 적으며 예열이 필요 없는 장점으로 진공관을 대체하였습니다. 이후 이 트랜지스터도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로 발전을 했고요. 이 전개효과 기술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래너 기술과 접목되어 지금 보시는 웨이퍼 원판 위에 새겨진 집적 회로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집적 회로를 설계할 때 트랜지스터 기능을 반영해 AND, OR, NOR 등의 논리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를 조합하면 연산이나 기억을 하는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집적 회로, 즉 IC칩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 회로 기판에 실장이 되고요. 이 인쇄 회로 기판 위에 각 칩을 연결하는 인쇄 회로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전기적 흐름을 제어하는 그 개별 소자, 다이오드나 저항 등의 개별 소자가 추가로 실장되어 하나의 모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전망치 기준으로 6천억 불, 즉 우리 돈으로 약 한 84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 메모리가 32%, 비메모리가 68%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 반도체의 이 정의와 분류에 대한 어떤 세부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전달해 드릴 점이 상당히 많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공급 사슬 및 주요 분야별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IC 칩의 제조를 예로 들면 상단의 서플라이 체인과 같이 크게 설계와 생산, 조립 및 검사의 단계를 거치며 이 단계를 모두 수행하는 반도체 회사를 종합반도체 회사, 즉 IDM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해당 단계의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설계 부문에 있는 회사를 팹리스, 생산 부문은 파운드리, 조립 및 검사 부문은 패키징 테스트, 흔히 오사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팹리스 전 단계에는 EDA와 핵심 IP 공급사가 존재하는데, EDA는 전자 설계 자동화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 팹리스 회사가 회로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소프트웨어 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DA 툴이 사전에 없으면 반도체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가 개발한 설계 도면을 양산용 도면으로 재설계하고 실제 양산에 필요한 검증 및 테스트 과정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시면 EDA 분야에서는 미국의 시놉시스, 케이던스와 독일의 지멘스 3사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IDM에서 직접 설계와 생산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소품 중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메모리 반도체 중 낸드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문을 약 10조 원에 인수하면서 점유율 2위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메모리 분야는 주로 팹리스에서 파운드리로 각 담당 업체별로 전문화된 공급 사슬이 구성이 되고요. 메모리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며,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글로벌 수요의 절반 이상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기 점유율 표에는 없지만 오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만,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 지역에 해당 공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부장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장비 시장 규모는 최근 성장세에 있으며 2021년에는 12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부품 소재 쪽은 장비 시장의 약 60% 수준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포토레지스트리와 불화소소 등 일본의 3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촉발한 소부장 국산화율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국산화율은 상승 중이나, 여전히 그 기술 격차로 인해서 개발이 어려운 공정 장비 등은 국산화율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표를 보시면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 기업 비중이 전체의 65%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초미세의 공정 노광 장비인 EUV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단독 기업으로 14.1%를 가져가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비중이 전체 장비 시장의 약 80% 수준을 나타냅니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의 장비사인 세메스만 놓고 보면 글로벌 비중이 20.1%이며 그 외에 국내 중소형 장비사들을 포함해도 비중이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노광과 이온 주입 장비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은 고도로 분업화된 산업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기업과 국가별 강점이 모두 다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별로 보면 크게 미국은 지적재산과 장비,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장비와 소재, 중국은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에서 강점을 나타냅니다. 또한 대규모 장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고정비 부담이 높아 생산 비용이 저렴한 곳에 공장이 위치하며, 이 역시 반도체 산업의 높은 지역적 분산도를 야기하는 배경이 됩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은 성장성과 변동성이 양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용량을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와 반도체 칩의 용량 증가와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칩의 용량 및 성능 향상이 역으로 수요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업황에 따른 등락이 좀 존재를 하지만 DRAM과 낸드의 시장 규모가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G와 고성능 PC 수요 증가, 향후 AI와 VR, 자동화 기술 수준의 향상은 곧 데이터 처리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향후에도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이러한 성장성과 더불어 산업 내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이 변동성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수급 변화로 인해서 주기적인 시장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우측의 DRAM 시장 추이를 보면 과거 대비 업황 하락 주기가 단축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황 상향은 2년 주기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낸드의 경우에는 DRAM의 사이클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지만
상대적인 용량 확대의 용이성과 광범위한 채용성으로 인해서 약간은 상이한 추세를 보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은 현재 미세화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는 미세화를 통해서 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말로 현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좌측 하단 점도표를 보시면 D램 미세화는 과거 2011년에서 14년까지 1년마다 2에서 3나노미터씩 줄어들었으나 최근에는 2년에 1에서 2나노로 미세화 수준과 이에 필요한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래프 하나 나와 있지 않지만 2004년에 90나노를 시작으로 2010년 하반기까지 1에서 2년마다 10나노씩 감소했던 사례를 비춰보면 현재의 미세화 수준 속도와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D램의 경우에 전하를 저장하는 커패시터라는 구조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세화의 진전이 어렵습니다. 미세화로 인해 커패시터의 두께가 얇아지면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누설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 칩의 미세화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후공정에서 진행하는 이 패키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면적과 두께 미세화는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전율의 특성을 바꾸는 방법 쪽으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미세화의 한계는 그 웨이퍼당 칩의 개수인 수율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반도체 칩의 과도한 물량 확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D램의 경우에 앞서 보셨듯이 안정적인 과점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무리한 캐파 확정을 통한 점유율 경쟁의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업황 하락 국면에서 공급 과잉 규모가 과거 대비해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메모리 업황의 사이클이 과거 대비 단축되고 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으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는 2019년도 서버 수요 감소를 중심으로 업황이 저하된 이후에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을 하였으나 비대면 수요의 증가와 코로나 이후 각국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서버와 PC를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의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성도 메모리칩 가격 회복과 매출 상승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인해서 매우 우수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사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유일하게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평가 방법론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대해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도식은 당사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산출 시 거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적을 베이스로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 평가를 통해 모델 등급을 산출을 하고요. 여기에 기타 고려 요소를 반영해 자체 신용도를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피평가사가 속해 있는 계열이 있다면 계열과의 신용 의존성을 고려하여 신용 등급에 일정한 노치를 부여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모델 등급 산정 시 적용되는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방법론의 경우 과거 5개년 평균치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미래 전망은 3개년을 추정합니다.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 평가에 앞서서 사업 위험은 크게 산업 위험과 경쟁 지위로 구성되는데 먼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산업 위험과 관련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산업 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한 결과로 긍정 요인에는 수요 기반 다양화로 수요의 변동성 완화, 글로벌 과점 구도 및 미세화의 한계로 공급 경쟁 완화,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진입 장벽 등이 있으며 부정적 요인에는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높은 투자 부담, 계단식 공급 확대 구조로 공급 측면에 의한 수급 불균형 발생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하반기에 공시한 2022년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망에서 2021년 대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당사의 유효 신용 등급을 보유한 SK 하이닉스의 2022년도 등급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향후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사업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는 주문자 생산
방식과는 달리 공급자 주도 생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생산 후 판매 방식입니다. 다만 주요 글로벌 고객사의 대량 구매 정책으로 주문형 생산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의 구매 축소 시 매출 감소 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높고 기술 변화가 빠른 수준입니다. 집적도, 모듈화 등을 통한 시장 선도와 공정 관리 능력을 통해 원가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신규 진입자가 진입하기가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메모리 산업은 국내 수출 비중 20% 내외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수요에 매우 민감합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가 영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 고유의 경쟁력과는 별도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가변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동산업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공급 측면으로 인한 공급 과잉 이슈가 아직 존재하며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재고 부담 및 가격 하락 위험이 내재합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높고 원재료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투자 부담이 높습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 투자 규모가 보통 수십조 원이 되며 낸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과점화 수준으로 인해서 점유율 확보 경쟁 등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지속됩니다. 또한 설비 유지 보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부담을 감안하면 연간 연구 개발비하고 캐펙스 규모가 통상적으로 타 산업 대비해서는 큰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대규모 캐펙스를 커버하기 위한 레버리지 활용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장치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무적 완충력은 우수한 수준입니다. 투자 규모 및 레버리지 규모에 따라서 메모리 업계의 재무 안정성이 변동하나 보통 동업계에서는 우수한 재무 완충력이 이를 커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메모리 회사의 원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계 SK 하이닉스의 비용 구조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고정비 비중이 50% 내외로 높아서 매출 변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즉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매출 증감이 칩 가격과 더불어 회사의 수익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정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캐파 증설을 통한 물량 증가보다는 판매가 인상을 통한 매출 사이즈 확대가 가능하나 메모리 칩의 가격이 수급 영향이 보다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무 여력이 충분한 경쟁사를 무시할 수 없기에 공급사 주도의 자체적인 가격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는 무관하게 넷다이를 증가시키면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는 파운드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넷다이는 하나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칩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넷다이를 증가시키면 동일한 웨이퍼 투입에도 더 많은 칩을 생산하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동산업의 사업적, 재무적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식입니다. 크게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내에 각 세부 항목별로 100%가 되도록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각 세부 항목별 등급을 산정한 후에 각 등급마다 부여된 점수에 해당 가중치를 반영하여 특정 수치를 도출하며 이 수치가 포함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이 곧 모델 등급과 전망 등급이 됩니다. 앞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 위험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서는 사업 위험 중 산업 위험을 제외한 경쟁 지위와 그리고 재무 위험 내 각 세부 항목별로 평가 과정에서 어떤 요인을 평가하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위험 평가 시 경쟁 지위의 세부 항목입니다. 크게 시장 지위, 사업 및 제품 다각화, 기술력, 유형자산 회전율, 에비타 매출액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경쟁 지위를 평가합니다. 이 중 사업 및 제품 다각화 그리고 기술력 항목이 정성 요인에 가깝고요. 나머지 지표는 시장 자료나 실적지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등급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위험 평가 요소입니다. 재무적 융통성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량 수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재무적 융통성은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황, 시중 자금 경색, 대규모 투자 자금 소요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족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당사의 메모리 반도체 평가 방법론에 근거한 평가 절차와 평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입니다. 크게 세 꼭지로 나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강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업황 전망, 그리고 최근 중요한 이슈인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저하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와 수요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은 수요처별로 크게 서버, 모바일, PC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맨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어플리케이션의 비중 합산이 2021년 기준 86%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 증가로 PC 구매 촉진과 이에 따른 서버 증설 수요가 증가하였고, 모바일은 5G 전환 본격화와 폴더블폰 출시 등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출하량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대면 수요로의 전환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IT 수요 저하로 시장에서는 DRAM과 낸드 모두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시장 규모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보시면 러우크라 전쟁 발발의 여파 등에 따른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주요 지역별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고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역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기조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인 11월 1일과 2일에 열리는 FOMC에서 다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 인상 및 금리 상승은 총 수요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 중입니다. 전세계 모바일 수요의 10%를 상회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분기별 GDP 성장률이 4에서 6%를 꾸준히 기록을 하다가 2022년 2분기에 GDP 성장률이 실질 기준 0.4%를 기록하며 하락하였고, 소비 지출 및 가처분 소득 모두 YOY 기준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OECD에서 발표한 지역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보시면 올해는 일부 GDP 성장률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올해 9월에 예측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월에 예측한 수준 대비 모든 지역별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는 2023년에도 시장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급사 재고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공급사라고 하면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반도체 회사를 의미합니다. 우선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재고 수준이 유사함에도 매출 감소로 인해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높아진 상태였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영향에도 비대면 수요 등의 증가로 인해서 전방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회전기간이 2021년 말 기준으로 8.8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다시 이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9.5주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의 재고자산 항목별 구성비를 보시면 2015년 말에서 2016년에는 업황 저하와 고객사 보유 재고 증가로 공급사가 보유한 완성품 재고가 높았던 시기였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하락 초입인 2018년 말경에는 재고자산 중에 완성품 비중이 마찬가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말을 보시면 전체 재고자산 중 완성품 비중이 다시 23%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과거의 업황 하락 초입 시점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완성품 재고의 비중 증가는 업황 저하 시점에서 고객사 주문량 감소로 제품 제조 후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에 업황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DDR4 8기가 계약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호황기 막바지인 18년도 4분기 DRAM 계약 가격이 8불대에 형성이 되었다면 19년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동년도 3분기 약 3불대까지 빠지면서 한 70% 넘게 하락하였고, 다시 가격 상승기인 21년 2분기부터 3분기 말 시점에는 4불 정도로 가격이 다시 30% 정도로 뛰면서 한 하락폭의 절반 수준 정도에서 가격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측의 계약가격 선행지표인 현물가격 추이를 보시면 DRAM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 추세에 있고, 올해 들어 8월 초까지 한 26% 정도 빠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낸드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공급 과잉 우려로 6월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거 추세를 봤을 때 업황 하락기인 올해 그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예상되고 하락폭도 더 커질 가능성도 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서버 수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에서는 서버 출하량 전망에 대해서 22년 1분기부터 23년 4분기까지 분기 평균 1.2%로 견조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진폭은 있겠으나 연간 20%를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는 데이터 센터 증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요. 수요자 측면에서도 속도나 용량 면에서 더 우위에 있는 업체를 선호할 것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 성능, 용량 경쟁 하에서 신규 투자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2월에 아마존에서 서버 내용 연수를 1년 추가 연장을 하였고 구글도 작년 1월에 내용 연수를 1년 연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서버 내용 연수 연장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게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데이터 센터의 비용 중 전력비가 한 7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성비가 높은 IC칩이 개발되어 나오면서 서버 업체 자체적으로도 신규 칩 적용에 따른 비용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비단 클라우드용 서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호스팅용 서버에도 적용됩니다. 종합하면 서버 수요 측면에서는 서버 고도화 수요, 클라우드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클라우드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언급한 그 성능 및 전력 효율 문제를 감안하면 서버 시장 전반적으로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PC와 모바일 수요를 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C 출하량의 경우에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YOY 증감률 기준으로는 21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대면 수업 재개에 따른 에듀케이션 쪽 분야에서의 출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향후 시장 전망치를 봐도 분기 매출 성장률이 양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2023년 3분기부터로 예상되면서 PC 수요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은 5G 보급 확대 등으로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하량이 21년에 반등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상반기에는 21년 상반기 대비 약 8.3%만큼 출하량이 감소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앞서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소비 위축의 영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와 소비 둔화는 이러한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편차는 있으나 모바일 교체 주기도 2020년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체 주기의 증가도 모바일 제품 및 관련 칩 제조사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하강에 따른 소비 둔화로 모바일과 PC 등 소비자용 IT 세트 수요는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2020에서 2021년 수준 대비를 해서는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D램 시장 내 캐펙스 규모는 2018년 이후에 하락 후에 2021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 낸드는 2017년부터 연간 30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35조 내외 근방에서 유지를 하다가 21년에 D램과 마찬가지로 투자 규모에서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은 애초 주요 메모리 업체의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D램과 낸드 모두 2021년 대비 캐펙스 규모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우측 상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램의 주요 3사는 기계획된 팹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요. 다만 전방 수요 둔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 팹에 들어갈 설비 투자 규모에 대한 조절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측 상단의 D램 캐펙스 추이를 보시면 업황 하락기에 공급사는 캐펙스를 줄여왔고 이후에 업황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미뤄보면 이번 업황 하락기에도 공급사에서 설비 투자 규모 조절을 통해서 업황 저하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은 금년 3분기 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도 자본적 지출을 올해 대비 30% 감축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낸드를 생산하는 일본의 키옥시아는 일본 내 일부 공장의 생산량을 올해 10월부터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기술 변화에 따른 메모리 채용량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요 저변의 확대로 향후 재개될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규모의 전체적인 수준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에비타 대비 캐펙스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업황이 좋지 않았던 16년의 마이크론, 19년의 하이닉스 사례를 제외하면 향후 전반적으로 투자 수준을 에비타 규모 내에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하면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설비 투자 조절을 통해서 업황 반등을 앞당기려고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계획된 투자는 결국에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규모는 창출되는 에비타 규모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전망을 종합하면 서버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 증설로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형 IT 수요는 내년에도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세트 수요 감소에 대응해서 설비 투자 규모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유의미한 수준의 메모리 업황 반등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업황 회복에 있어서 디램 시장과 낸드 시장의 회복 속도가 차별화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반도체 산업 개요에서 보았듯이 디램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개사가 시장의 9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낸드에서는 동 세 개사가 한 58% 수준의 점유를 보이고 있고요. 디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고한 과점 체제를 이미 형성해 놓고 있어서 급격한 캐파 확대를 통한 물량 경쟁을 할 요인이 없어 수요 변동에 따라 공급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공급 조절이 용이하지만 낸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낸드의 경우에 셀 하나당 3개, 4개 이상의 비트가 저장이 될 수 있어서 물리적인 방식뿐만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도 용량 확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용량 확대의 용이성 때문에 경쟁사 간 기술 경쟁이 디램 대비해서는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 조절이 디램 대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향후 낸드에서의 수요 대비 공급 초과 수준이 디램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중국의 낸드 업체인 YMTC의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3분기에 232단 고층 낸드까지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 보조를 등에 업은 YMTC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저가 공세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낸드 가격의 회복 속도는 디램 대비 늦어질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메모리 시장 회복 속도에 있어서 디램과 낸드 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모리 시장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당사 평가 기업인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으나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업황 저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니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만큼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올해는 이러한 업황 악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인텔 낸드 사업부의 실적이 회사의 연결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환율 상승의 영향이 실적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우측의 한국은행 발표 기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총 생산 중 순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 상승 시 매출과 채권에서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영업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는 반도체 칩의 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를 전제합니다. 한편 세전 수익성 측면에서는 외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외화부채 환산에 따른 환산 손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매우 우수한 마진율을 보이는 메모리 칩의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규모 증가분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요 장비나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캐펙스 규모가 증가할 위험과, 그리고 외화 차입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내재하는데,
수익성 개선 규모와 더불어 환율, 이자율을 해지하는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황 저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SK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는 우수한 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챕터의 마지막인 공급망 재편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최근에는 반도체로 집중되었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가 인식되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굴기 억제를 위한 제재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재에도 중국의 지원을 등에업은 SMIC의 경우에 2021년에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다시 제재의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미국은 올해 3월 칩4 협의체 구성 제안과 그리고 올해 8월 반도체 과학법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독자 제재와 더불어 국가 간 제재 그물망을 형성하는 방식을 추가하였고 타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 내 투자를 지양하도록 하는 방식의 어떤 압력을 가하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제재의 효과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올해 3월 중 한국, 대만, 일본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를 시장에서는 칩4라고 칭하나 공식적으로는 펩4라고 부릅니다.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이 위치한 중국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 내 펩 투자 시 보조금을 제공하되 보조금 수혜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투자 금지라는 제한에 걸리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메모리 생산 라인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내 설비 투자와 첨단화 공정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생산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체 낸드 생산에서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반도체 생산 비중에서는 8%를 차지합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의존도가 더 큰데 중국 우시 공정에서는 D램 생산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향 수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 식으로 통로를 한국 기업에 대해서 열어주었고 그리고 중국 내로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향후 1년 동안 그 유예 기한을 부여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별도 심사 절차가 생겨서 신속한 투자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고 혹시나 이제 심사 거절이 될 경우에 적시 투자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원활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속을 위해서는 중국 외 특히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미국 측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칩 제조사의 향후 투자 행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장비사의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다음으로 국내 소부장 시장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내 소부장 주요 업체별 수익성을 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소부장 회사는 메모리 칩 회사의 실적에 연동이 되며 구체적으로 동칩 메이커의 캐펙스 규모에 연동됩니다. 특히 소부장 중 장비사는 부품, 소재사 대비 메이저사의 캐펙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좌측의 장비사 매출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에서 보신 메모리 업체의 캐펙스 그래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사와 소재사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 업황이 크게 꺾였던 2019년을 보면은 장비사의 매출은 업황 하락폭과 유사한 수준을 시현을 하였지만 부품사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 감소를 보였고 소재사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와 21년도 상반기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시면 장비사는 2022년 상반기의 수익성이 꺾인 반면에 부품사는 오히려 상반기에도 수익성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소재업체의 경우에도 부품사와 유사한 수익성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기술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공정 미세화의 진행으로 공정수 증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공정 내 부품, 소재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D램의 경우 미세화에 따른 멀티 패터닝, 즉
패턴 형성을 여러 번의 공정을 통해 나누어 하면서 포토 공정 스텝스와 시각 공정 적용 횟수가 늘어나게 되며, 낸드는 멀티태스킹, 즉 위로 쌓는 단수가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반복 공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미세 증착을 위해서 고출력 플라즈마가 사용이 되고, 시각 시에는 그 정교성이 높아지고 시각 강도가 세져야 되므로, 이러면 공정 장비 안에 있는 그 부품 소모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체 주기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 공정이 증가할수록 사용되는 소재량도 증가를 하겠죠. 한편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EUV가 도입이 되면서 포토 공정에서 싱글 패터닝으로 회귀하면서 공정 스텝스를 줄여 부품 및 소재 사용량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EUV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미사화에 따른 그 종행비 문제하고 시각의 정교성, 그리고 낸드의 적층수 증가 이슈로 인해서 이 포토 공정 이후 공정에서의 스텝스 감소 폭은 예상 대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UV 장비의 대당 가격이 한 2,500억 내외에 달하고 있어서 완전 대체보다는 기존의 이 불화 아르곤 노광 장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칩 제조사에서도 EUV 도입 시의 비용 절감분과 증분 비용을 비교하여 전략적으로 이 적용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추후 미세화가 지속될 경우에 EUV를 적용해도 포토 공정에서 다시 멀티 패터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부품 소재 분야의 사용량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기술 전망과 이와 관련한 소부장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D램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상당 부분 준용이 되며, 현재는 향후 낸드처럼 적층 형태로 쌓아 올리는 구조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수가 증가하면서 공정 스텝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미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구는 300단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시 트리플 스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정수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그 웨이퍼의 셀 영역하고 그 시모스 영역을 별도로 성장을 시킨 다음에 두 웨이퍼를 쌓아서 이어붙이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 투입되는 웨이퍼 수가 증가하나 앞서 언급드린 그 트리플 스태킹 방식보다는 비용 효율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SK 실트론 같이 웨이퍼 생산 업체도 당연히 유리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드램의 적층화와 낸드의 단수 증가는 모두 공정수 상승을 야기하며 이는 모두 소부장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술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부장 시장의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최근 기술 및 장비에 대해 미국의 중국향 수출 규제가 심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한국에도 향후 동일한 규제 시행이 요구될 수가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칩 제조사의 캐파 증설 보류 등이 가시화될 수가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장비사의 영업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국내 소부장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별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당사가 유효 등급을 부여한 회사입니다. 각사별 긍정적 요인은 일부 차별점은 있으나 부정적 요인으로는 공통적으로 메모리 업황 저하에 따른 실적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는 시중평가 방법론에서도 앞서 언급드렸듯이 메모리 시장에서 우수한 시장 지위와 기술력, 그리고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으로 업황 악화에도 등급 변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K 실트론은 주요 고객사와 장기 계약 체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납품 가격이 특정 밴드 내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영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낸드의 적층 기술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의 웨이퍼 투입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에 현재 등급 전망에서 파지티브를 부여 중입니다. 다만 가격 방어가 성공적이더라도 이 Q 물량이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는 안정적인 계열 기반이 사업 안정성에 있어서 강력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 중이며, 삼성전자의 경우에 타사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캐파 증설 계획을 표명을 하고 있어서 업황 악화 시에도 세메스의 실적 감소 폭은 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계획이라는 것이 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업황 추이에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최근 이슈, 국내 소부장 시장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불산,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수출 금지 건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각종 소재의 공급처인 중국이 미중 갈등 및 중국 대만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업계에서는 이를 어떤 방법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그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있어 그 중국 리스크는 말씀하신 대로 소재나 부품 측면에서의 그 수급 불안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현재도 불화수소나 이런 네온가스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는 중국 업체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수입 비중이 커진 네온, 크립톤, 제논가스의 경우에 작년 합선 수입액이 한 1,600억 수준이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간 원재료비 합계 비중에서 보면은 0.7% 수준에 머물러서 사실 이 중국 업체에서 가격을 크게 올려도 원가 측면에서 아직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물량, 즉 이 수급 측면과 관련해서는 그 미중 갈등과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에 제안한 칩4 협의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가스 등 소재 수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D램을 놓고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요.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23%로 이 세 기업의 비중 합산이 93%나 되고 있는데, 이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이 이 미국의 마이크론 제품을 못 쓰면 사실상 중국한테는 우리 기업의 칩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중국에서 그 국내 메모리 칩의 수입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하고 그리고 봉쇄 정책 등에 따라서 이 소비 둔화로 인해 중국 입장에서도 향후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국의 메모리 칩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서 이 다른 분야면 모르겠으나 중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국에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제조사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수입 다변화 더불어서 국산 소재 적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 소재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수입 다변화 차원에서는 네온, 그리고 크립톤, 제논 같은 가스는 중국 외에도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에서 수입이 가능하고요. 네온가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포스코에서 네온가스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도 국산 그 네온 도입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가스도 국산화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이후로 중국산 비중이 올해 들어 한 70% 후반대까지 늘었는데, 국내에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동업체에서 캐파를 늘리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서 국산화를 시도를 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소재, 부품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크리티컬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 중국 자체적인 수출 규제 가능성 등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대중 규제에 따라서 국내 업계가 받을 영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대중 장비 수출 규제로 중국 시연과 우시의 그 메모리 생산 라인이 위치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팹의 그 유지 보수와 그리고 이후에 공정 첨단화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국내 업체 미국에서 유예기간 1년을 부여를 했으나 이게 수출 심사제에 도입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는 설비에 적기 투자 등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그 칩4 협의체나 국가 차원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자 또는 저희 IS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시험평가의 반도체 산업 교육 세미나 신청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